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13절입니다. 113절에서 120절 말씀. 교독합니다. 11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소여 밤되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시편 119편 113절. 내가 두 마음 품는 자, 두 마음 품은 자가 아니고 두 마음 품는 자,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과거형이 아니고 품은 하면 이건 과거고 품는 그러면 현재형이죠. 현재.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미워하는 사람이 내보다 큰 힘이 되고 내보다 훨씬 힘이 있고 내가 대항해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있을까? 그 사람한테 뭔가 사랑받고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고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편을 한편으로 두고 주의 법 쪽으로, 주의라고 이름이 일컬어지는 법, 그쪽으로 내가 치우칠 수밖에 없는 내 소속이 있다, 소속. 오늘은 우리가 그 인류사 그 이해, 계속 진행하면서 한국사의 오해, 잘못된 흐름, 그걸 붙잡고 나오다가 주제를 동학난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길목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구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은 이제는 거의 정리 단계에 들어가서 동학난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민주화 운동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언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여기에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한다 하는 이 대상, 이런 표현에 제 자신이 공감하면서 현재적으로 이 말씀을 일단은 기초로 해서 나타낼 대상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지금 쭉 넘어가는 한국의 역사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가는데 반드시 한 번은 이 분야를 이야기를 해야 될 요소가 되겠기에 그냥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 뭐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한 번은 거론해야 될 한 인물이 있다. 대한민국 역사를 쭉 넘어온 중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 현재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뭐 거의 잊어버릴 듯한 인물, 우리는 어릴 때 6.25를 만나기 때문에 학교 때부터 꼭 뭐 거의 뭐 애우려고 애운 것이 아니라 암송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역사 인물 중에서 매국노 이완용이 있어요. 매국노 이완용. 어릴 때 그거는 얼마나 들었든지 그냥 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한 행동 이런 자체를 모르고 그냥 매국노 이완용이 있어요. 근데 역사를 쭉 같이 60년을 이제 지내오면서 지금 제 자신이 또 매국노가 한 사람도 있다. 우리 국민의 역사 속에서 또 한 사람의 매국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언급을 해둬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봅니다. 다 알고 있는 이름인데 아예 적어놨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겠어요. 간첩이라 적습니다. 간첩.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할 거예요. 간첩 김대중 이렇게. 간첩 김대중 매국노
김대중, 이런 그 표현에 절대 이것이, 뭐,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역사 기술의 객관성, 역사는 답이 있는가, 소속 국가의 역사, 인류사의 미래. 저도 객관성을 하는 이런 비춰서 제 개인적으로 김대중 씨하고 시락하는 말도 제가 안락하는 거죠. 간첩 김대중하고 관계되어졌던 것은 일절 내한테 없습니다. 어떤 것도, 즉 상대적으로 서로 비방해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제가 2016,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3월 3일, 2016년 3월 3일, 오늘이 3월 6일이잖아요. 3월 3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동영상 찍은 거 항상 동영상 찍으면 바로 유튜브 올려버리니까 유튜브 올리려고 유튜브 파일을, 유튜브 창을 여는데 뜻밖에도 그 제목이, 그런 제목이 뭐 그 창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창이 있는 걸 평소에 알았으면 내가 왜 뭐 그날 새삼스럽게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목이, 동영상에 있는 제목 하나가 김대중 간첩이었다, 이런 식으로 김대중 간첩이었다. 저는 그 표현을 볼 때, 처음에 볼 때는 그랬어요. 너무 공격적이다. 아무리 김대중을 이렇게 그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 하더라도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참 너무 심했다, 너무 멀리 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한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왜냐하면 일절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런 말이 전해져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지, 그런 지나가는 말로 들었더라도 내가 그거다 개의치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마 김대중 씨하고 굉장히 어떤 개인적으로 뭔가 나쁜 어떤 인연이 있었을 거야. 어떤 말이라도 내가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3월 3일 아침에 내 동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그 올리는 시간을 조금 미루고 시간이 7분 정도인가 6분인가 7분인가 얼마 안 됐어요. 짧게니까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자 하고는 클릭을 해서 봤는데, 그걸 보고 난 뒤에 3월 3일 날 그날 낮에도 그렇고 시간에 내가 동영상 보고 파일 보고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에 있는 김대중 간첩 이 단어로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러 본 적 지금 며칠 안 됐지만은 그동안에 제가 이거 5.18 민주운동을 하면서도 그 여러 가지 흔적이 있지만 김대중에다가 이름에다가 간첩이라고 붙이는 것은 내가 극구 아닌 거예요. 보면 알지? 앞에 내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래서 호남 지역 사람들한테도 부탁한 것은 김대중 이름에 간첩 붙어 있는 이것을 어쨌든 간에 참 그 역사 후손들이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자체 이름을 쓰지 않도록 이름 옆에 대통령 지낸 사람이 어떻게 간첩이 같이 가느냐, 도무지 내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붙이지 않도록 호남 지역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죠. 개인적으로 그런 나름대로의 개인적으로 가졌던 그 자세에 대한 그 어떤 배신감이라 할까요? 이런 사람을 일부에서는 간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을, 같은 당대에 살고 있는 적어도 역사를 이야기한다 하는 사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명쾌한 위치도 밝히지 않고 한쪽에, 즉 두 마음이에요. 이쪽 두 개를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내가. 한쪽에서는 간첩이라 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한쪽을 이야기하면서 간첩이란 말을 쓰지 않도록 또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 이 두 마음 가진 거로서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방향을 딱 정하고 이 방향이라고 한 방향으로 정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이 나중에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나중에 비평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고, 일단 역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한 방향이지, 이것도 그럴 수 있고 저것도 그럴 수 있고, 이건 아니에요. 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주관으로 끝까지 나가는, 그래서 그 주관이 국가의 역사하고 국가의 역사 그런가 안 가고 인류사하고 그러면서 맞춰 가느냐,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이고 개인적인 접근 방법이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적어도 인류 역사 이해를 해서 인류사에서 뭔가 오해된 것을 바르게 하려고 하고 한국 역사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취지를 가진 제가 한 개인에게 대해서 두 가지 잣대를 갖다 댄다 하는, 이것은 내 자신도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늘 새벽부터 내가 이제부터는 김대중 옆에는 항상 간첩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 더 나아가서 매국노란 말도 써야 되겠다. 매국노도 제가 쓰는 게 아니에요. 처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 사람이 이미 많이 써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인 거는 이완용의 매국노 자리에 김대중의 매국노라 하는 것도 그것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하지는 않을 거다, 이걸 하나 더 붙인, 이완용의 자리와 김대중의 자리를 동격, 오히려 이완용보다 더 높은 매국노의 자리를, 지위를 얹는 거예요. 저보다 더 중하면은 중하다. 김대중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강의 1006 강의 들어올 때 언급, 그리고 그 전에는 공식성으로 어디든지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식을 처음에 했을 때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교회 내보다 한 해 선배들이 뭐 겨울 방학 때 이래 앉아 누워갖고 막 이래 뒹굴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하고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때 전국에서 있은 투표율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김대중이가 몇 표 졌냐면은 100만 표도 안 차이가 안 나. 100만 표. 100만 표 차이 안 났다. 그런 거를 그때 들은 거예요. 바로 앞에 선배는 지금 투표권이 있고 나는 그때 투표권이 없는 그때 돼하고 투표에 대해서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그때 처음으로 들은 인상이, 기억이, 야, 까딱했으면은 소모는 그때는 전부 다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바랬어요.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길 바란 거예요. 조금만 더 했으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젊을 때는 그 인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교회 와서 이번에 1006 5.18 민주화운동을 할 때까지 김대중의 개인적인 부분에서 공격한다든지 개인적인 부분에 찾아본다든지 일절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들리는 소문만, 들리는 자료만. 5.18 민주화운동할 때도 제가 김대중에 대한 접근을 내가 접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누가 한 사람 내 이름을 들면서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의견을 듣고 이 사람 의견을 존중해서 나는 일반 사람 의견을 나는 묵살한다. 그럴 정도로 자료가 전혀 없던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자료만 하나 가지고 입력돼 가지고 한 40년을 그 뒤로 보냈는데 일절 내 입에서는 김대중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안 했고 찾아보기도 안 했다, 자료를.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3월 3일 날 아침에 동영상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도 어떤 역사를 이야기한다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인식만 갖고 이야기한 것이 그동안 표현한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내만 그렇게 했느냐. 지금 이로 말미암아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호남지역 사람이에요. 호남지역 사람이에요.
얼마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호남 지역 사람들이 김대중이 간첩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지지했던, 간첩인 줄 모르고 지지했던, 그야말로 뭐 참 동네에 그 호남 지방 전체의 명예가 전부 다 그게 다 얹어가지고 최고의 어떤 존칭어를 다 쓰면서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이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안고 가야 되느냐. 두 번째, 당시에 김대중을 따랐던 젊은 사람들, 김대중이 외쳤던 그 구호,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 어떤 위치, 자세, 그것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갖고 자기 인생을 전체를 바쳤던 전국에 있어서 젊은 학생들, 학도들의 인생, 그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도 김대중을 하고 있을 텐데 그들이 당하고 있을 그 영향, 타격.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과 버금가서 전국민 대표를 해서 투표를 했을 적에 100만 표 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김대중을 지지했던 수많은 국민들, 이미 죽어버렸으면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잘못된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동시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반이라 그러고 배신감에 대한 만약에 지금 살아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 있는데 내가 이런 말만 할 수 있을 정도일까? 그래서 그런 그 사실들이 내 혼자만 뭐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동안에 찾아놨던 자료들을 쭉 한번 열거해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있었다 하는 근거를 일단은 밝히면서 단지 그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다. 개인적인 감정만 끝나야 될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가 그냥 한번 지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역사가 계속 가는 이상에는 한 사람으로 주어진 이 영향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첩이라고 하는 요소는 대한민국에서는 한 개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서의 이미지에서 간첩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그건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본인이 살았을 적에 분명히 본인은 알고 있을 텐데 죽고 죽을 때에, 죽기 전에 적어도 이 부분을 한마디 하고 갔으면, 언급을 하고 마지막 유언이라도 미안하단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갔으면 얼마나 더 얼마나 더 이 서운한 마음이 좀 가라앉았을까. 그런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참 어찌 보면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한다 하는 그 말씀이 아마 이런 좀 속으로 삭히면서 스스로에게 비참한 것을 느끼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어떤 기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는, 마지막에 한 번은 자기 인생 전체를 두고 두 마음 품었던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잘못했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우리 이야기할 적에 강기삼 씨라는 그 전 국정원 직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굴을 노출 안 시고 미국으로 이미 이민 갔어요. 그래서 육성으로 그 자료가 계속 남아있는데 이걸 이제 동영상으로 남긴 거예요. 이 사람이 주로 육성으로 남긴 거는
노벨 평화상. 김대중 간첩에게 주어지는 간첩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었으면서 대통령이라는 그 직위를 가지고도 대통령이 돼서도 또 하나의 목표점을 설정을 해서 평화상을,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 어떤 정치 몰입에, 문외한도 이런 문외한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그렇게 대통령 되려고 애를 썼으면은 대통령에 충실해야 되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행적들을 국정원 입장에서, 소위 말하면 안기부죠. 안기부 당시에 안기부의 입장에서 이걸, 접근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김대중 옆에는, 간첩 김대중 옆에는 대통령 위치에 있으면서 김대중 옆에는 김한정 씨가 있었어요. 김한정 씨가. 그래서 이 사람과 동티모르 대통령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경력이 있어갖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 두 번째 큰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누군가 추천해야 되는데 그 추천했을 때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전에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노벨 평화상 이것 때문에 들어보니까 노벨 평화상이 완전히 돈잔치더라고. 노벨 평화상 받았으면은 추천하려고 추천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번에 알았다니까. 이 동티모르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그 앞에 받아, 그 한 번 더 앞에, 바로 앞에 받은 노벨 평화상은 흑인 저 밑에 남아공의 대통령,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인데, 근데 동티모르 대통령은, 남아공 대통령은 너무 많이 요구해가지고,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접근을 못하고, 돈이 조금 적게 요구하고, 그래서 이 대통령한테 접근하면서 돈도 많이 주고, 그 나라 국회의사당도 건립해주고, 근데 이 국회의사당 건립해주는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그룹이 관여됐다. 한 200억 원 정도가 추정이, 내가 볼 때 그 200억 원이 자꾸 나오는데 아마 국회의사당 건립하는데 삼성그룹이 200억 원을 주지 않나. 제 나름대로 200억 원에 대한 연결을 그어다가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이 분명히 스폰서 역할을 했다. 가끔 또 어떤 때는 S그룹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삼성그룹의 말 나오고 그래 해요. 그리고 이때 노벨 평화상 공작하는 과정에 실적을 두 번째는 실적이 있어야 돼. 실적. 그 실적을 어디가 대통령 야당에서 대통령 된 것 갖고는 어림도 없고 하니까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거예요. 김정일한테 올라간 사람도 있고, 또 여기 남한의 남한대로 여기 여러 가지 또 준비한 사람도 있겠고 했는데, 이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김정일한테 준 돈, 제가 김정일이라 적어놨네. 김정일한테 준 돈이 15억 원이다. 15억 달러. 15억 달러네, 15억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 15억 달러가 오늘날 저쪽에 미사일 만드는데 여러 가지 군비 확장하는데 아마 분명히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왜 매국 노락하는지, 왜 간첩에 대한 이름에 왜 매국 노락하는 이런 말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미사일 핵 개발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 전체에게 지금 진통을 주고 있나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지금 진통 주고 있잖아요. 이때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김정일이 만나면서 준 돈이 15억 달러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강기삼 씨가 그날, 여기 연도가 언제냐면은, 날짜를 언제냐면, 저것도 이것은 인터넷에,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금방 나와요. 워낙 이 사람이 많이 말을 해놨더라고요, 여러 군데.
그것 때문에 평화상이 주어졌다.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잖아요. 충족해서. 우리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어떤 실적으로서 참 우리 남한의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일을 했다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뒷돈 때문에 김정일이가 만나준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두 번째 우리가 또 내용은 63빌딩을 가지고 있던 그 신동아 그룹 회장 최순영 씨가 간정한 거, 자기 육성으로 남긴 인터뷰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한테 최순영 씨가 돈을 200억 원인가 20억 원인가 줬어요. 그 정치 자금에서. 근데 김대중 이 간첩 이 대통령 하면서 요구한 것은 사람을 보내갖고 김영삼 대통령한테 준 것보다 더 많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 회장이 안 줬대. 협조를 안 했대요. 협조 안 하고 그 뒤부터 주변에서 나오는 말이 손을 좀 본다 하고 한 것이 결국에는 빌미가 잡혀서 가만히 아무 죄 될 것이 아닌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검찰에 끌려가고 그래가지고 기소되고 뭐 한데 먼지 털어서 뭐가 안 나올 게 있나요? 그 큰 회장인데 그 사소한 거 걸려가지고 자기 부인 뭐 옷 이야기 나오면서 뭐 이래가지고 온로비라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것도 아닌데 그랬다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 매국노라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감정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 경제 단위에서 경제 수준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굴지의 이 기업가도 한순간에 날려버려요. 한순간에 날려버려요. 그 63빌딩 이전에 내가 서울에 있을 때마다 저기 주인이 밖에 타는 말을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이 간정 들어보니 그때가 그때구나 제가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나라 지금 현재 탈북자 중에 한 사람 김유성 씨가 있습니다. 김유성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특징이 124군 부대 출신이래요. 124군 부대. 베트남 참전 기념용사 집회 강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들은 말이 이 사람 좀 계속 이 말이 나오는 게 뭐냐니까 자기가 북한의 당 간부들 사이에 있을 적에 북한의 당 간부들 사이에서 남한의 김주등, 김대중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사람 만나도 그 말이요. 저 사람 만나도 똑같은 말이 뭐냐니까 김대중은 김일성이 심어놓은 간첩이다. 이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이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면서 북한에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남한의 간첩, 남한이 신겨준 어떤 간첩, 이 사람들의 리스트가 북에 올라가서 600명이 사살됐다. 이런 거예요. 자고 일어나 이 사람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 저 사람 없어지다. 이런 표현이 이 사람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지 또 하나는 내가 메모를 하면서 다른 데 적어놨는데 요거는 그거예요. 이제 네 번째 개인 추정인 거 내가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건 놔놨고 네 번째 이도영 씨라는 사람이 부산강연이라는 그 타이틀로 가지고 부산강연에서 밝힌 내용은 3천만 달러를 북한에서 받았다. 김대중이가 간첩으로 있으면서 북한 공작원 3명과 더불어서 드럼통에 돈을 3천만 달러를 넣은 돈을 받아가지고 북한 공작원 3명하고 그걸 운반을 하면서 북한 공작원을 자기 정치하는 데에 한국에서 정치 세력을 펼치는 데에
한 사람은 자금 담당, 한 사람 뭐 정보 담당, 한 사람 뭐 이래갖고 세 사람의 보좌관 비슷하게 두면서 활용을 했다. 그리고 이 3천만 달러를 갖고 오늘날 하면 30억 원입니다. 3천만 달러가 한 30억 원인데 이 돈을 갖고 어디다 집중적으로 또 돈을 쓰냐 그러면은 고시원에 서울에 있는 여러 고시촌이 있는데 그 고시촌이 뭐 예를 들면 10군데라 가요. 10군데 한 군데서 6명 한 군데서 1년에 6명 법관이든지 어떤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를 패스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밀어주는 거예요. 돈이 그 당시에 돈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서 한 사람한테요. 그러면 1년이면 60명이 나온다. 그리고 10년 동안 600명 이상을 길러냈다는 거예요. 김대중이. 전략이 보통 그 지금 현재 어떤 그 정치 현장이라든지 저게 그 어떤 그 사법부나 행정부에 이름 있고 어떤 힘 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어떤 그 국보위에서 뭐 결정한 거 이런 거 어떤 법으로 행정 이 전체 다 바꿨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무혐의 판결하고 분명히 처벌받은 사람을 하고 무혐의를 하고 막 완전히 뒤바꿔 놨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 그건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이 사람 이야기가 600명이라 하는 그 조직에 어떤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이거는 그 SBS에서 나오는 극인지 진성현 게이트라는 것이 진성현 게이트. 이거는 진성현 씨라는 사람은 그 김대중이가 대통령 시절일 때 그 밑에 보좌관 국정원의 하나의 그 직원인데 김대중이 시키면 완전히 죽으라 해도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김대중한테 그게 그 결혼 외에 혼외 자식으로서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나이는 36세. 진성현 게이트 SBS 그 나오는 내용이 그래요. 그 설명을 쭉 해나가 보면. 근데 이런 딸을 두고 있는데 엄마가 딸하고 살고 있는데 엄마가 자살했어요. 그 자살한 엄마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막 파고드는 가운데 이 딸이 이제는 왜 엄마가 자살했느냐? 딸이 호적을 못 올리는 거예요. 호적을 안 내주니까 호적 없는 딸을 보면서 엄마가 괴로워해가지고 자기 때문인 줄 알고 꼬마 나이는 자꾸 차오지 결혼도 못하지 이러니까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6번째네. 이제 뭐 다른 것도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제 개인적인 하나의 추정이기도 하고 당시에 들었을 때는 예서로 넘어가는 문제인데 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들은 건데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밝혀놨는 거예요. 분명히 언급을 해놔야 되겠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IMF 올 때 그때에 김영삼 대통령이 조치를 여러 가지 하는 중에 그 늦게 이미 알았지만은 조치를 하고 협조를 받는 중에 야당인 김대중한테 이걸 부탁을 했는 거예요. 이런 협조를 해라. 그런데 야당도 보니까 그렇게 협조하면 분명히 어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될 것을 알면서도 그랬다가는 결국 김영삼이 잘 되라는 거고 다음에 대통령 되는 자기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만 협조를 안 했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내가 지금 지어낸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잖아. 뭐 이건 내가 지금 이 자료들 속에서는 못 찾고 이미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를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IMF를 보내면서 그 곤혹스러웠던 내용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내가 해결했다 하고는 치적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김대중한테 요청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분명히, 요거는 공적인 내용을 분명히 따져들어야 되고, 이 인과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전체가 고통당했잖아요. 아니, 그걸 분명히 인지하고, 인지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불구하고 협조 안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다. 이거는요, 분명히 그게 재산 환수에 대한 해당되는 분명한 처벌을요, 우리 요구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요구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자료를 보면서 그것이 나중에 언제쯤 이걸 보게 돼가지고 또 뭐 여론화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요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으로 지내버렸으면은 괜찮은데 간첩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간첩이면서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갖고 자기는 재산이, 제가 알기에는요, 김대중한테 김대중이 모아놓은 재산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합니다.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좀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들은 이야기는 돈이 없다. 김대중이 무슨 돈이 있냐. 호남 지역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에게 선거 자금해라고 성금을 내는 돈이요. 그 당시에 돈이 조 단위가 넘었다. 조 단위. 그거 돈 있지. 저기 3천만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죠. 그리고 또 김대중이는 과연 그 몰입에답게 국회에서 어떤 기업가들에서 뭔가 정언해하고 그 어떤 뭔가 꼬리를 잡으면은 국회에서는 크게 혼쭐을 내면서 네가 그러면 되느냐? 그러고는 뒤로 사람을 보내고 내가 잘 봐줄 테니까 돈 내놔. 이렇게 말을 했다. 내가 그런 게 오늘 요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표현을 한 사람이 내가 요번에 들었다니까. 뒷돈 받아 챙기는. 그러면 이런저런 돈을 해갖고 모으는 돈은요, 어지간한 기업에, 우리 큰 대기업에,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자산보다도요, 많을 기다. 대통령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노태우, 전두환 씨, 행금, 횡령?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우스운 거라.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특히 호남 지역 사람들한테는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같이 얹어서 간첩한테 보낼 찬사로는 그러면 안 되지. 분명한 우리가 자리를 분명히 정해야 돼요. 바로 돌이켜야 되고, 여기까지만 합니다. 계속 많이 있겠지만은 하면은 많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렇게 몇 가지 주제만 갖고 이런 주제만 사실 여부를 계속 확인해 보면 되니까 개인적으로 그건 해보길 바라고, 분명하게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는 한 사람의 간첩이 있었다.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의 간첩이 있었는데 그 간첩이 대통령까지 하고 그 간첩이 노벨 평화상도 완전히 떡 주무르듯이 짓밟아 놓은, 인류사에 영향 미치고 국사에 영향 미치고 현재에 있는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한 지역에 호남 지역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더민주 지금 최고위원인가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인가 김종인 씨는 언젠가 며칠 전에 호남 지역에 가가지고 앞으로 제2, 제3의 김대중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지역을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무튼 개인적으로 볼 때라도 죽어서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둔, 어떤 뭔가 좋은 말로
갖다 열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었다. 내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지낸 사람 앞에 대통령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적어도 존칭어를 쓰지 못하는 내 개인적인 또 좀 이렇게 언어를 바꿔야 될 이런 또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 참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러다 한편 보면요, 마지막에 정리가 되지만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유지된다. 이걸 누구한테 대통령을 바로 뒀어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 국가를, 이 역사와 더불어서 쓰시고자 하는 흔적, 우리가 그것을요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한 사람에다 모든 걸 다 덮어서서 넘기는 게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국가의 어떤 저력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마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